자, 유가가 결국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미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전쟁에 대한 우려감, 이게 이제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생긴다면 아무래도 100달러 넘어설 것이다라고 지난주에 언급을 했었죠.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원유의 20%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통로로 언급이 됐는데 그쪽에 통과하는 물량이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상 대비해서 10% 수준에 불과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근거였고요. 두 번째는 호르무즈 말고 대체 우회 항로가 있겠거니라고 했습니다만 그쪽으로 가는 물량 또한 적다라는 거입니다. 선박 연료 부족이나 거기에 뭐 공습, 피습에 대한 이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다 보니까 선박들이 관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미국 쪽에서는 그때 극약 처방으로 뭐 배를 에스코트하겠다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이게 급한 대책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굴복하지 않으면 협상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서 유가가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났었죠. 과연 이게 전쟁이 빠르게 종식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감이 짙게 깔리면서 유가를 들어 올리는 흐름들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이러다 보니까 유가 관련해서는 수요 파괴 수준으로 아무래도 급등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 이런 부분이 좀 팽배해 있는 상황인데요. 유가 모자라다 보니까 사재 기한 흐름들, 그리고 BOECD 수출의 축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갖고 있는 재고 고갈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별다른 진척 사항 이런 부분을 느끼지 못하자 유가가 급등했고 우리 경제, 유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략 원유에 대한 저장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몇 주가 안 남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혹시 밸브를 잠그면 어쩌지? 라는 우려까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면요.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이 빨리 종식이 되면서 이런 흐름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멈추지 않고 거센 와중에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 사상 최고가 다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에 대한 진정성 또한 한번 의문을 품을 만하다 이런 얘기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골드만삭스에서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외국계 증권사가 외국인 그리고 매도, 그리고 환율 높고 국제 유가 100달러 가는 이 와중에 우리나라 증시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혹시 전략적인 셈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까지 있어서 한번 되돌아봤으면 하는 부분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란 리스크가 터지고 나서 아시아 증시 매도세가 물론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거의 뭐 직격탄을 맞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증시가 우리가 이제 과열이 됐었잖아요. 급히 오른 데 따른. 이거 보니까 작년 4월 이후에 176%, 그러니 이거를 한번 계산해 봤는데 장중 저점에서 그리고 고점을 계산한 거더라고요. 그게 한 177 정도였는데 그 정도로 이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파르게 쉬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증시 조정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가 훼손이 된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20% 급락 괜찮고 떨어졌을 때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전략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일 이제 시장에서는 또 두려워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반대 매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융자를 깔고 주식을 사는 건데 이거는 일정 가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증권사에서 강제로 팔게 되잖아요. 그래서 반대 매매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증시가 많이 급락했을 때 반대 매매가 일어나면서 시장이 이제 폭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연쇄 강세 청산,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우려가 좀 과장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외국인과 개인과 수급을 얘기하는 거겠죠. 포지션 과열되지 않았다라고 이 리포트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우리나라의 그 증시를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를 펀더멘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반도체 이익 성장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 증시가 급락해도 지금 잘 버텨라.
뭐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이후에 갈 수 있는 가장 큰 차별화된 점이 IT 업계의 수익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올해 기업이익 증가율이 130%, 이전에는 120%였는데 이걸로 올려잡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지속 강세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에 K 반도체 이거의 상승 추세를 가장 강력하게 본다라는 게 바로 그 근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쪽으로 실적 전망이 최상위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6,400에서 올해 연말 7천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전쟁 와중에서도 이런 언급을 했었고요. 현재 밸류에이션 그동안 20%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밸류 매력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예전에 급락했던 적이 좀 있었죠. 예를 들어서 9.11 테러 마이너스 12%였습니다. 금융위기 마이너스 12였습니다. 코로나19 때 마이너스 8%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1분기, 2분기 내에 코스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반등했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코스피 수익률이 3개월 내 15%, 6개월 내 25%, 그리고 1년 내 거의 50% 반등했으니 이런 한국 시장의 기초 체력, 펀더멘털이 무너지지 않았으니 조정 끝에 다시 재상승의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죠. 그러면서 더해서 아시아 에너지 업종의 그 투자 의견도 바꿨습니다. 비중 축소해서 중립으로 바꿨는데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을 바라보는 인식은 다릅니다.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다시 7,000으로 올렸대 더 올렸대 이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지금 저가 매수 기회로 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런 의도적인 전략이 있지 않겠느냐, 그 배경을 또 봐야 된다, 이런 분석들도 있어서 같이 좀 생각해 보직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 머니코드에서는 이렇게 유가가 오르는데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유가 오르는 시대에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준비해 봤고요. 현재 한 10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보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유진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이란 전쟁 리스크 때문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는 이제 우리에게 현실이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유가 급등, 이게 점차적으로 완화되지 않는다면 유가 급등 현실에 대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유가 급등 관련한 투자 전략 오늘 스토리텔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뭐 전 세계적으로 빅스 지수나 그리고 V코스피라고 해서 공포 지수 이런 부분은 금융 위기 단 같이 올라오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V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금융 위기 지금 한 80포인트인데요. 거의 뭐 80포인트 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도 오늘 1,495원까지 단숨에 한 13원 정도 올라오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1,500원 선 돌파 그 사이에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심리 충격이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PER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기업 이익이나 그리고 심리 이런 부분에 좀 변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유동성이나 심리에 이렇게 변화하는 지표인데 그런 흐름으로 타격을 입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 전쟁 장기화 이러면 안 되죠. 유가 급등 이거는 우리한테 치명타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급망 차질, 기준금리 인상 우려 이런 부분이 사실 심리에 반영이 되면서 PER을 급락시켰고 이게 지수를 하락한 그런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유가가 추가적으로 더 오를까? 그리고 인플레이션이죠. 금리가 더 오를까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그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이유는 기업의 우리는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기업 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이런 악순환을 빨리 끊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하나증권에서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500 근처면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대기 자금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ETF 자금, 유입 자금 이런 부분이 있겠고 고객 예탁금도 좀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00조에서 130조 그렇기 때문에 대기 자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식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유가가 급등했을 때
그나마 이제 수익 그리고 혹은 증시를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은 각종 산업에서 가격에 대한 전가력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갑에 있는 입장에 있는 산업을 골라야 되는데요. 그에 대표적으로 가격 전가력이 가능한 산업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조선, 방산 주목이 되고 오늘 이 머니코드에서는 반도체 얘기할 거고 조방원 다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 안에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지수가 많이 깎였고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PER이 낮아진 상태에서 12개월 예상 앞으로 향후 1년간 벌어들일 실적, 매출단, 이익 이런 부분에서 동반 상승 가능한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눈여겨보라라는 하나증권의 아이디어 이런 부분 앞으로 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HSBC에서 외국계 증권사에서 긍정적으로 뭐 코스피 뭐 7천 간다, 골드만삭스 그런 분석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 메모리 단이 이끌고 간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계 증권사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유가 전쟁 속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올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HSBC가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올리면서 한국 시장에서 그리고 글로벌리 한국 테크 중에는 최선호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메모리 가격이 추가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투자 경쟁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1분기 연간 실적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낸드는 다음번에 주가 상승의 기폭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메모리 업황 슈퍼사이클 지금은 중간이다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그 다음, 그러니까 최근 나온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이 증권사가 보면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26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 CLSA 증권사의 리포트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영업이익 전망치를 대폭 올려잡았거든요. 목표 주가 올려잡은 이유가 올해 30% 그리고 내년 각각 32%로 올려잡은 흐름들이 있었고요. 삼성전자가 범용 드램에 대한 비중이 경쟁사보다는 비중이 높습니다. 경쟁사는 70%인데 비중이 한 85%로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용 디램 비중이 높은 만큼 디램에서 평균 판매 단가 이런 부분이 올라가면 당연히 성장률이 뛰게 됐습니다. 그런 관계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올해 디램 ASP 성장률 평균 판매 단가의 성장률이 169, 121에서 169로 대폭 상향한 이유, 그러니까 목표 주가 이만큼 올렸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SK 하이닉스도 동반 올리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125에서 142만 원으로 올려잡은 흐름들이 있었고 역시나 HBM의 주도권 긍정적이고 DDR5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서도 이익 변동성 크게 타격을 받지 않으면서 완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D램 ASP 성장률 삼성전자 얘기해서 SK하이닉스도 써놨는데 여기는 87%에서 115%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하나투자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반도체 밸류 체인에 대한 포트 점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쟁 리스크 돌발 악재 때문에 증시가 급락을 했을 때 한 번쯤 내 포트, 그러니까 계좌를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거겠죠. 그런 와중에 반도체 밸류 체인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눌렸을 때 조금 더 담아야 될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아이디어로 접근을 한 거고요. 일단 지금의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이때도 서버나 데이터 센터 투자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됐습니다만 그때 대비해서 더 괜찮은 견조한 사이클이다. 지금의 사이클이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2016년도, 2018년도 반도체 사이클 보면은 이 순차적인 시간 흐름을 적어놨습니다. 이걸 보면 왜 그때 사이클이 꺾였는지 느끼실 텐데요. 그때도 공급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단가,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공급이 확대가 됐죠. 그러면서 2018년 고꾸라진 가장 큰 이유가 수출
단가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한화투자증권의 리포트 분석 근거였고요. 최근 반도체는 AI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정에 대한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더 기술력이 부각받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급 확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부 할 수 있는 자들의 리그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셔도 되고요. 그래서 아직 사이클 정점 우려는 아직 이르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때와는 다른 지금은 조금 더 견조한 사이클 이걸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면요. 단기,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밸류체인 뭐 봐야 될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메모리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 설비 투자 커지면 소부장 섹터로 낙수 효과를 미치는 거 다들 아실 텐데요. 그런 입장에서 보시면 됩니다. 메모리 업황이 좋아지면 반도체 소부장 섹터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전 공정 장비 수요비 급증하고 있어서 범용 디램 쪽에 해당되는 일반 메모리를 취급하는 장비의 수요가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단기적이고요.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대부분 공정이 HBM 쪽으로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장기적으로 소부장 섹터에서는 HBM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니 앞선 그런 밸류체인에서 HBM의 장비 수요가 중장기적으로는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게 하나투자증권의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후공정, 패키징 쪽, 그쪽의 장비나 소재 부품 이런 부분은 안정적인 수요가 HBM 단 안에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단기, 중장기로 소부장 섹터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별개로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라면과 화장품 수출도 긍정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 주가 외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초고압 변압기 수출 단가도 늘고 있는 상황인데 변압기, 전력 기기 섹터 아직도 눈여겨봐야 된다. 특히나 유가 급등 시기에 좀 봐야 된다라는 건데 최근 주가가 좀 오른 흐름이 있습니다. 주가 부담 외에도 단기적인 수요가 붙었기 때문에 주가가 뛴 걸 잊지 말아라라는 전략이었거든요. 이 부분도 챙겨보시고요. 초고압 변압기 나와서 그 다음 페이지에서 준비했는데 그럼 어떤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에서 K 전력기기 이런 부분이 뭐가 있을지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이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을 탑픽으로 세웠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밸류 매력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여기에서 효성중공업을 JP모건이 긍정적인 탑픽으로 얘기한 이유가 구체적인 증설 계획을 모멘텀으로 생각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멤피스나 창원 공장 증설 이런 부분이 진입이 됐기 때문에 요걸 주가 상승의 촉매제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그런 수주, 강력한 의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미 시장도 어느 정도 전망치, 시장 규모에 대한 확대 이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효성중공업이 언급되는 이유는 변압기 점유율이 꽤 있습니다. 거의 절반 수준, 40에서 50% 차지를 하면서 신규 수주에 대한 영업이익률도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전쟁 리스크 있으면서 원자재, 물류 비용에 대한 압박 이런 부분을 기업이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초고압기 관련된 전력기기 그리고 부품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 전가 가능한 기업이 갑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정적인 물류 구조 때문에 운임 변동성 같은 경우에도 타 기업 대비해서 적은 가능성, 벌크선을 활용한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지금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의 점유율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신규 수주 영업이익률 이런 부분 같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탑픽은 효성중공업 JP모건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최근 외국인이 중동 리스크 있고 줄곧 매도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 수급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K 원전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그걸 DB증권이 오늘 아침에 분석을 해놨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원전 관련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포착했고요. 하나의 식으로 보면은 누적 순매수 금액을 시총 비율로 나눈 흐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순위를 매겨보니까 건설이 최상단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전 잘 보게 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상승하면 대한에너지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AI 시대다 보니까 전력에 대한 그런 수요는 아마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건설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순수 건설 분야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원전과 건설이 교집합된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중동 분쟁 이후에 다시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건설에 대한 원전에 대한 모멘텀과 더불어서 재건에 대한 전쟁 국가의 재건에 대한 그런 수주 기대감도 높아지는 와중이라 교집합에 대한 힘이 커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K원전은 중동 리스크에서도 굉장히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DB증권의 리포트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올투자증권에서 에코프로비엠을 분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중동 리스크 있을 때 2차 전지가 받는 모멘텀이 상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에코프로비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아침에 목표 주가를 27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원유 지금 100달러 선을 넘어갔습니다. 국제 유가가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 쪽에서는 오히려 수요인 흐름들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가 조금 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첫 번째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정책 모멘텀입니다. 그런데 정책 중에서도 유럽 쪽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쪽도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라. 그런 법안 아니면 규제하겠다 이런 법안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배터리 유럽 생산 의무화 이런 부분이 이제 초안으로 발표된 흐름들이 있는데요. 에코 프로그램은 국내 양극재 중에서 유력하게 그리고 유일하게 유럽 현지화에 대한 전략을 확보한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헝가리 공장에 따른 기대 이런 부분이 좀 무르익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외형 성장의 모멘텀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되고 있고 2차 전지는 또 로봇 밸류 체인과 함께 엮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장 모멘텀까지 장착했다라는 분석인데요. 에코프로비엠을 왜 지금 담아야 되는지 그 전략, 중동 리스크, 원유 그런 부분, 그리고 유럽 정책, 그리고 유럽 공장에 따른 외형 성장, 그리고 로봇에 대한 신성장 모멘텀 이런 부분 때문에 빠르게 캐즘을 극복하고 이런 성장 모멘텀에 올라탈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봐라라는 전략이었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코프로비엠까지 만나봤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어제 낙폭 심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일 낙폭을 회복하면서 오늘 상승세를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모리 강자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주주 환원 정책은 뭐가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로 출발된 그런 대신증권의 리포트였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2024년부터 올해까지 그러니까 초기에 주주 환원 정책이 있었는데 마지막 기간이 올해입니다. 26년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제 한 3월 중순 향해 가잖아요. 올해 마지막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올 수 있는 해라서 신규 정책이 뭐가 나올까? 그동안 사실 미적지근했던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 그런 신호들이 나올 수 있을까?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요. 기존 정통 방식으로 보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규 배당 상향이 있겠고, 두 번째는 특별 배당을 강화하는 게 있겠고, 세 번째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그런 이슈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주주 환원,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무엇보다 배당이나 그런 마음을 얻으려면 사실 이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뭐냐면 현금 안정화 흐름이 돼야 됩니다. 그거를 FCF라고 하는데
잉여 현금 흐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걸 안정해야 되는데 앞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설비 투자에도 돈이 들어갈 텐데 그 관리를 잘 해서 그런 재원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M&A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차별화된 경쟁력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M&A 그리고 설비 투자에 대한 재원을 동시에 강화해야지 현금이 안정화되면서 주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돈이 생기겠죠. 그런 셈법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대신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 ADR 발행도 초미의 관심사인데 쉽게 해서 뉴욕 시장, 상장된 시장에서 SK하이닉스를 거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를 통한 자본 환원에 대한 그런 의지, 이런 부분을 또 확대해 나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메모리 업체들이 갑이다 보니까 분기 협상에서 연간 단위 계약으로 그런 장기 계약으로 전환 가능성도 있는데 이걸 또 긍정적으로 바라봤네요.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요. 또 굉장히 중요한 게 GTC 2026이라고 해서 3월 16일에 열리게 되는 엔비디아의 연례 행사가 되겠는데 최첨단 그런 기술을 공개를 하면서 앞으로 1년간 어떻게 살림살이를 할지 그런 기술력을 엿보는 그런 부분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앞서서 메모리 강자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떻게 주가 부양을 위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칠지 게다가 엔비디아의 GTC 행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신제품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D램과 낸드가 되겠습니다. D램 같은 경우에는 HBM4 그리고 4E, 소캠 이런 부분 초기 성과들이 어떻게 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낸드 굉장히 중요한 게 HBF가 여기 있습니다. 머니코드에서도 과연 HBF가 뭔지 굉장히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참고로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속도가 빠른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제 이게 시제품이 이쪽에서 보일 가능성이 있으면서 초과 성장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D램이 낸드 대비해서 3년 이상 아웃퍼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신제품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HBM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GTC 행사에서 낸드에 대한 HBM 시제품이 공개가 되는데 이쪽에서 긍정적인 그런 반응이 나온다면 낸드가 올 한 해에 획기적인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이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중요 변수로 이 부분을 언급했으니까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익 IPS 오늘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3에서 4%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키움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거든요. 16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확대에 따른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당연히 이제 소부장 섹터이니까 신규 공급 장비에 대한 체질 개선 이 부분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봤고요. 내년 이후에 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이 됐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선 앞쪽에 있는 그런 전방 산업에서 메모리 관련해서 시설 투자를 늘리게 되면 소부장 섹터의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말미암아 올해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적이 급성장하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원익 IPS라는 점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평택 공장에서 D램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도 이제 D램 신규 공장을 얘기하는데 투자를 이제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D램이 일단 있고 특히 키움증권에서는 낸드를 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서서도 낸드 얘기를 좀 해드렸잖아요. 근데 낸드를 보면은 9세대 낸드 양산이 본격화되고 있고 내년에 특히 낸드 장비 관련해가지고 투자가 집행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익 IP에서는 올해는 D램이고 내년은 낸드로 가는 그런 선순환 구조의 고객 사이클에 직접적인 투자 수혜를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실적도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이나 긍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타면서 그런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이 리포트의 골자였으니까 보시고요. 목표 주가 16만 원으로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주 긍정적인데 건설주 안에서도 옥석가리가 좀 필요합니다. 이것도 역시 어제 머니코드에서 살짝 언급해드렸는데 지금 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란 전쟁 때문에 사실 조금 더 부각받는 부분이 있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 의미 있는 분석을 해놔서 좀 갖고 와봤습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사실 코스피 대비해서 좀 괜찮은 주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좀 받쳐줬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최근 이란발 리스크 때문에 섹터가 이제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 건설주는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는 전쟁 리스크 있는데 원자재 급등에 따른 수익성 훼손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됐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해외 수주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주가가 밀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주 중에서도 주택 부분은 아니고요. 에너지 부분에 대한 성격이 강한 섹터 그런 종목들은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LNG 그리고 대형 원전 이런 부분을 또 보게 되는데 LNG 같은 경우에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이후에 굉장히 LNG에 대한 그런 공급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호르무즈 무역 그런 봉쇄가 되면서 여러 가지 주요 가스 생산국에서 타격을 입으면서 이게 가격이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왜 이걸 얘기하냐면 그동안 LNG 건설이나 투자에 대한 그런 속도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LNG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다른 것보다는 좀 짧거든요. 게다가 글로벌 공급망 같은 경우에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게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제 대형 원전까지 써 있는데 LNG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대형 원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까지 시선을 돌려야 할 판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형 원전 이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데 에너지 안보가 부각된다는 건 에너지 안보가 부각된다는 건 LNG, 대형 원전 수주 기회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향후 주요국에서도 에너지 공급망을 차지하기 위한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많이 실감했겠죠. 경쟁이 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런 수요가 붙을 수 있고요. 제가 건설주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은 아니고 에너지 쪽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택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반기에 조금 더 공급 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재 보니까 신한투자증권에서는 가격 조정의 초읽기 구간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급매물이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자재 업황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까지는 회복이 좀 어렵고 하반기 이후에 돼야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건설 안에는 에너지 있고 이제 주택 이렇게 있겠죠. 하지만 주택이 아닌 에너지 쪽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고 대표적으로 오늘 뭐 원전 섹터 이렇게 부각을 받고 있는데 현대건설 대표적인 에너지 관련주잖아요. 건설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한투자증권에서는 탑픽 현대건설로 언급을 했고 오늘 현대건설 뛰더라고요. 이런 흐름들 맞물리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로보티즈, 제가 오늘 이거 갖고 온 게 국내 증권사에서 로보티즈 분석을 많이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한화투자증권에서 새롭게 로보티즈에 대해서 신규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져와 봤고요. 일단 목표 주가는 30만 원이고 신규 새롭게 제시한 건데 오늘 많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25만 원 현재 주가가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매일 아침마다 브리핑 해드릴 때 목표 주가 그날 목표 주가도 올랐는데 그날 막 두 자릿수 상승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비교 분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후에 다른 증권사 역시 이런 종목을 가져와서 목표 주가를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지 그렇게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새롭게 분석을 했고 목표 주가는 30만 원으로 신규 제시했고 오늘 로보티즈는 두 자릿수 급등하면서 25만 원까지 현재 주가가 올라왔다는 점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로보티즈가 이 로봇 시대에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로봇으로 성공하려고 하면 상용화 핵심 기술이 필요한데 로보티즈는 두 가지 핵심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에서 DB, 그 데이터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핸드,
뭐랄까 그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 그리고 이 로봇이 딱 물건을 집어서 놓는 이런 손동작 그런 핵심 기술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상용화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벌써 12년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이 로보티즈가 10대 로봇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구글 딥마인드나 뭐가 있을까요? 스탠포드나 하버드나 이런 부분, MIT, 스탠포드 이런 부분과 또 피지컬 AI 관련한 연구 기관과 함께 협업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글로벌적으로 기술력 있는 곳들이 좀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투자증권의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의미 있는 반등 지표가 이미 보였습니다. 2020년부터 5년간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탈출했거든요. 작년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였는데 여기에서 영업이익, 순이 이런 부분이 턴어라운드 다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4개 분기 연속 흑자를 지속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4분기 영업이익이 한 이 정도 나왔고요. 21조 정도. 마진도 긍정적인 흐름들로 나타났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뭐 테슬라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런 데가 로봇 상용화 이제는 이게 생존 전략이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액추에이터 수요가 높은데 액추에이터 여기 핸드 그 손동작 이런 부분에 굉장히 기술력 정밀 기술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연결되는 고리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 한 70억 원 정도 전망이 되는데 내년 더 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여기 우즈벡 공장 여기가 좀 모멘텀으로 또 꼽히던데 인건비가 좀 낮은 곳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바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강하다라고 하면서 신규 분석해 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RFHIC 하나증권에서 텐버거 이게 텐버거라는 건 주가 10배 간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내놨는데 목표 주가 엄청 지금 20% 넘게 오르더라고요. 그래도 목표 주가가 한 7만 한 8천 원 정도 될걸요. 근데 하나증권 저희가 발빠르게 예전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머니코드에서 RFHIC에 대해서 그때 하나증권이 목표가 8만 원으로 올릴 때 이거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며칠 안 돼서 하나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이제 올려 잡았거든요. 그러면서 현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0% 넘게 올라도 8만 원 미치다 현재 주가는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10만 원으로 올려 잡았다라는 점. 이 공간 위 공간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지금 글로벌 대형사와 공급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망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지금 크게 이제 주가 상승 촉매제에 대해서 써놨는데 첫 번째는 그냥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업황에 받쳐주는 상황. 왜냐하면 지금 최근 글로벌 통신 판매 관련주가 올라간 이유가 바로 또 여기에도 있는데 글로벌 5G SA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4G 이런 부분 말고요. 5G만으로만 네트워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통 5G 세상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 도입을 이제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가 업황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세계적인 방산기업 레이시온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대형 수주가 하나 터졌습니다. 500억 원 규모의 전력 증폭기 계약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스웨덴 통신업체인데 에릭슨. 그러니까 레이시온과 에릭슨만 보더라도 지금 연간 한 1,000억 원 정도 매출이 가능하다라는 언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공급처가 현재 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년까지 깜짝 실적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고요. 지금 미국과 EU가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신 판매 기업의 긍정, 통신, 부품 쪽입니다.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매개가 쏠리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 그 시나리오로 연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텐버거 예상, 이거 제가 붙인 게 아니라 하나증권에서 그 제목을 붙인 겁니다. 목표 주가 10만 원 올린 이유, 그리고 오늘 드라마틱하게 튀는 이유, 이 부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유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전쟁 리스크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이지만 사실 전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측과 예단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은
곧 끝날 것이다라는 시그널을 줬었고 호르무즈 해협이 이게 큰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장악할 시도도 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WTI 기준으로 86달러까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증시도 그거에 반응하면서 V자 반등세에 나서줬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신증권에서 유가 관련된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근 증시가 어제도 많이 빠진 이유는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가 급등이 지속될 것 같은 가능성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장기전으로는 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멘트를 국내 증권사에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전쟁 장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게 아시아산 원유의 사재기의 원인이 됐다. 이런 부분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원유 수출 83%, 굉장히 아시아권에서는 83%, 전 세계에는 20%지만 83%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 해협에 의존하는 아시아 순서 국가대로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 중국이 되겠습니다. 중국, 그리고 인도, 대만, 우리나라입니다. 비축유, 전략 비축유 관련해서는 취약한 부분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태국 이런 순으로 가는데 그래서 중국과 한국과 베트남은 좀 발빠르게 전략적으로 행동한 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유 제품 수출을 잠정 중단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우리나라 역시 UAE 원유 600만 배럴을 긴급적으로 확보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 전략 비축유 쪽에서 취약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수입 관세 그러다 보니까 20%에서 0%로 좀 폐지를 검토하는 것을 시작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나왔는데요. 어찌됐건 대신증권에서는 과도한 경계로는 좀 물러서지 않아야 되느냐, 경계를 좀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기존에 제가 머니코드에서 대신증권이 원유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1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시나리오를 언급해드린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국내 증권사 대신증권에서는 1개월 시나리오를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전쟁 장기화 부분에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변곡점은 사우디가 뭐 참전하거나 쿠르드가 남하하거나 이런 요소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이러한 요소들은 일축되지 않겠느냐, 장기화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었는데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유 수출 차질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의 세 가지 이유 중 첫 번째를 보면은 지금도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우회해서 석유를 날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에도 원유 수출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란의 이런 공격상 시나리오를 봤을 때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은 카르그 섬이라고 해서 이게 이란 원유 수출의 절대적인 그런 중요한 통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섬을 공격에서 제외했다라는 것만 봐더라도 이란, 이스라엘은 결정적인 곳은 공격을 안 했다라는 얘기와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원유 수출이 크게 차질이 생길 것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란 쪽에서 공격 빈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무기고나 발사대가 엄청 망가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강경파가 이란의 최고 지도자로 선출이 됐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많은 전문가들한테 연락을 취해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론을 말씀드린 게 지금 무기고와 발사대가 거의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란이 과연 이 전쟁을 장기화하면서 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찍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를 대신증권에서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를 얘기한 게 드론 같은 경우에는 800에서 160대로 줄어들었고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350에서 38기로 줄어들었으니 공격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그거를 정말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물음표다. 그래서 장기화되지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세 번째. 미국과 중국의 그런 관계를 좀 보셔야 되는데 미국은 대신증권이 보기에는
공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을 협상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에 물가 상승이 겹쳐 있는 걸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에 부동산 그런 빨 충격 때문에 소비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문제가 중동과 베네수엘라의 에너지를 차단했을 때 물가 상승 우리가 안 봐도 뻔하죠. 그런 부분에서 경기 침체와 고물가가 잡히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중국의 이런 상황 때문에 역시나 협상용 카드로 활용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 번째 이유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은 유가가 급변동성을 띠는 건 단기적으로 어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쪽에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전쟁을 벌였을 때 이제 중국으로 방문을 하잖아요. 국빈 방문을 하는데 그 직전 시점까지 4주에서 6주 정도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예고를 한 바 그런 부분에서도 정치적인 셈법이 깔려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슈 때문에 결국 국제 유가는 단기간은 변동성을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안정화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게 전쟁이 장기화되기보다는 좀 일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관련 또 투자 전략 세워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냥 상승폭을 좀 확대하는 와중에 조용한 수급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상승세는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의미 있는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것부터 좀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반도체 장비 기업 이 있거든요. 어플라이 머티리얼즈인데 SK하이닉스와 함께 장기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보니까 이제 차세대 D램 그리고 HBM 그쪽의 선두 기술 경쟁력을 계속적으로 1위 자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준비 뭐냐면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에픽센터라고 해서 올해 개소 예정인데요. 이 규모가 좀 세거든요. 7조 원 규모입니다. 거대 규모인데 세계 최대의 반도체 연구 개발 센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반도체 공정이나 반도체 장비 쪽 연구 협력해서 개발해서 하는 그런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센터 창립 멤버로 이제 SK하이닉스가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창립 파트너라고 해야겠죠. 앞으로는 신소재 탐색이나 복합 공정 그리고 향후 HBM 관련해서 첨단 패키징을 구현하게 됩니다. 이런 에픽 센터에서 SK하이닉스는 밝혔죠. 차세대 AI 메모리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전에 삼성전자는 먼저 의사를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메모리 3강 기업이 모두 에픽센터에 결집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또 향후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나갈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 이러한 소식이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 한 1%대 SK하이닉스는 상승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 삼성전자 어제 머니코드에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해서 후속으로 이제 호재가 나올 것이다라는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소각 소식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자사주 소각 규모로 보면 한 15조 6천억 원 정도 규모가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주주 환원 직접적으로 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사주를 처리 계획, 공시 의무화 기준 이런 부분에 좀 강화가 됐는데 그에 따른 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2월 20일 이후 처음으로 주식을 소각했다. 이제 이런 분석 같은 경우에는 IBK 투자증권의 그런 리포트를 좀 따왔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BK 투자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표 주가 24만 원으로 유지를 했고요. 다올투자증권 29만 원으로 올려잡았고 현대차 증권에서 25만 8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좀 떨어뜨렸더라고요. 보니까 이전 목표 주가를 보니까 25만 8,500원이었거든요. 한 500원 정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리포트의 내용을 보니까 뭐 나쁜 내용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이제 좋은 호재들이 있고 AI 에이전틱 시대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게다가 이란 전쟁 관련해서 리스크는 제한적이고 오히려 대외 불확실성으로 생긴 원화 약세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기업단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시그널이 일단 나오기는 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소식과 그리고 리포트 소식까지 좀 전해드렸고요.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수급 부분에서 긍정적인 좀 매기가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간밤에 나왔습니다. 뉴욕 시장에서 이제 오라클 실적 발표한 이후에 시간의 주가에서 8에서 9%대 뛰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실적 이슈였고요.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골자만 좀 말씀드리면 실적 중에서도 대부분의 항목이 서프라이즈, 시장 예상치, 전망치를 웃도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서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보면은 클라우드 부분이 전사 실적을 좀 견인한 흐름들이 나타났고 다음 분기의 실적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전망치를 상회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그리고 경영진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동안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고점에서 절반 수준으로 고꾸라지는 흐름들도 있었습니다만 그게 AI 투자 인프라에 대한 우려감, 경쟁 치열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감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AI 대형 계약에도 추가 자금 조달은 불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해서 그나마 시간의 주가 상승에 대한 요인을 조금 더 더해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적 발표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보도나 분석 보셔야 되는데 일단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240달러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라클에 대해서 장기 성장 추세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라는 뜻을 밝혔으니까 이 부분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조선주가 그래도 큰 폭으로 뛰어 올라서 시장을 좀 리딩하는 그런 견인 힘 이런 부분을 좀 느끼거든요. CLSA가 K조선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대폭 올려잡은 그런 종목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좀 알려드리려고 했고요. 탑픽은 HD 현대중공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61만 3천 원에서 대폭 올려잡은 목표 주가 상단이 보면 84만 7천 원입니다. 고부가 선박 수주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적을 당연히 끌어올릴 거고요. 향후 2년간 마진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면서 CLSA의 탑픽 K조선사는 HD 현대중공업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보시면은 또 대폭 올려잡은 게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목표 주가가 기존 37만 1천 원에서 59만 2천 원으로 올려잡았는데요. 여기는 자회사 쪽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수한 마진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잘해주다 보니까 배당 매력, 그가 뭐 현금 매력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주주 환원 확대, 이익 성장에 대한 매력 이런 부분을 이제 함께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삼성중공업도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2만 3,900원에서 3만 7천 원을 올려잡았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LNG 공장을 연상하시면 되는데 FLNG 시장 지배력에 대한 견고한 긍정적인 상승 모멘텀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오션은 목표 주가를 올리지는 않았고요. 16만 7천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미국 해군 관련해서 함정, 배 건조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을 때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하나오션이긴 합니다. 그런데 밸류에 대한 부담은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리지는 않았네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목표 주가 대폭 상향한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K조선사 매력도 이런 부분도 평가가 됐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CLSA는 어떤 관점에서 K조선사를 분석했냐 이걸 보니까 정책,
방산, 상업적인 부분 이게 동시에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라는 언급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월 지방선거 이전에 마스가 특별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통과가 된다면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력 이런 부분이 속도가 뭐 가파르게 좀 붙을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좀 언급을 했고요. 2분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2분기를 주목을 해야 되냐면 캐나다 잠수함 이슈도 있고 그리고 미국은 차세대 물류함, 사업권 이런 부분에서 낙찰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 LNG선 신조선가도 올라가는 바. 밸류가 또 작년 상반기 수준으로 좀 떨어진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가는 올라가는데 밸류 매력 이런 부분 저평가 매력 그동안 좀 오른 데 따른 주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룸에 대한 매력은 생겼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고요. 한 가지 조금 기존과 좀 달라진 시선의 변화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쪽을 언급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중국 조선소 슬롯이 포화되면서 우리가 낙수 효과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주 물량이 우리나라 쪽으로 올 수 있는지 그런 기회 요인까지 있다고 하니까 잘 보시고요. 앞서 탑픽 먼저 언급해드렸으니까 이런 서사 이런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K조선사 많이 뛰고 있는데 CLSA의 그런 분석 리포트까지 좀 전해드렸습니다. 정부 정책의 의지와 결정에 따라서 이를 따르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앞으로 더 그러한 흐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SK입니다.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DS투자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목표 주가를 대폭 올려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기존에는 45만 원이었는데 이걸 이제 63만 원으로 올려잡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직원에게 보상 목적으로 하는 자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소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꽤 규모가 큽니다. 거의 5조 가까이, 그러니까 정확히는 4조 8,343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규모이면은 사실 AI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섹터 이런 부분에서 초대형 M&A 가능한 자금일 수도 있고 그리고 빚 같은 거 8조 원대 순차익금을 갚을 수 있는 규모일 수도 있는데 가장 적극적인 주주 환원 방법을 썼다라는 데에서 의미를 좀 찾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동안 2년 동안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재무 관련 리밸런싱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순차입금을 2조 원 감소시켰거든요. 떨어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재무 안정성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러한 텃밭이 조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SK 실트론 같이 매각 관련 이슈 이런 데서 추가적인 자금 확보도 있으니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주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보들이 나타날 수 있을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요. 작년 배당성이 한 28% 내외로 전망이 되면서 전년 대비 10% 배당 증가했으니 SK 주주분들은 이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모아진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연구개발 이런 부분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SK니까 당연히 SK스퀘어 그동안 주가 가치가 기업 가치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23조 4천억 원 정도 되는데 절반만 할인하더라도 12조 원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상장 자회사이죠. SK 팜테코 1112 비만 치료제 생산을 좀 본격화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주 1회 주사제에서 월 2회로 투약하는 부분, 훨씬 편의성을 높이는 부분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제형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이슈까지 더해지고 있으니까 보시고요. 주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배경 하에서 또 목표 주가 뛰는 흐름들이 오늘 DS투자증권에서 있었다는 점. 그래서 오늘도 상승세 좀 괜찮더라고요. 그런 흐름들 이어가고 목표 주가 대폭 올린 만큼 그 룸까지 뛸 수 있을지 여유분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와중에 SK바이오팜은 약간 아쉬운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모건스탠리에서는 역시나 목표 주가를 굉장히 좀 낮게 보더라고요. 그 이슈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제논 파마슈티컬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제 SK
바이오팜은 뇌전증 치료제 이런 부분으로 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경쟁 약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논에서 임상 3상 탑라인 결과를 발표했는데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나왔습니다. 아제투 칼러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SK 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인 엑스코프리 그리고 후보 물질이겠죠. 아제투 칼러 이렇게 비교 분석을 좀 해놨습니다. 이번에 제논에서 이제 경쟁사의 경쟁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교 분석한 거, 그러니까 발작 빈도 감소 환자 비율이나 주요 부작용, 치료 중단율 있는데 좀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효능이 좀 비슷하다라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차별화된 경쟁력, 아제투 칼러 같은 경우에는 편리한 복용 방식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이 SK 바이오팜 엑스코프리에는 좀 주가를 훼손시킬 만한 요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했으니까 이 원인이라는 점을 좀 밝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 제논은 이런 약물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으니 이제 3분기에 미국 FDA에 신약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다른 기업에서 임상시험 결과가 하반기에 발표 예정이라서 SK 바이오팜 주가 상승에 브레이크를 걸릴 만한 요소가 있다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68,000원으로 얘기를 하면서 비중 축소 유지, 현재가 대비해서도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목표 주가일 수가 있는데 이게 2023년 모건 스탠리에서 8월 목표 주가 하향 조정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보수적인 의견을 지금 견고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말인즉슨 현재 주가 대비 32%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목표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낸 수준인데 좀 보시고요. 지속적으로 관련해서 국내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참고 자료로 전해드립니다. 네,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 하나증권에서 유럽 쪽에서 이제 중국을 좀 막고자 하는 채찍을 드는데 골자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웃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피력한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얘기를 했을 때 EU가 좀 강력한 규제를 들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미국 쪽은 당근을 썼잖아요. 근데 유럽은 규제를 좀 강화하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비교 분석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EU에서 IAA라고 산업 가속화법입니다. 법안 초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럽 자체적으로 공급망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거고 유럽 내에 생산하려고 다른 나라의 기업들을 좀 압박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철강, 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전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는 게 목표이고 제조업 비중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비슷하게 이제 유럽이 가는 흐름들이 있는데 그거를 유럽 내부적으로 좀 높이겠다, 20%를 목표로 하겠다라는 방침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분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 여기에서 사업을 하려면 유럽 내에서 생산을 하라. 그걸 이제 의무화하는 조항, 그게 초안이 이제 발표됐다라는 거고요. 핵심 부품이나 이제 소재 최소 3개부터 시작이 됩니다. 3가지부터. 그런데 이게 5가지로 2030년도에는 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 이게 초안이기 때문에 뭐 EU 의회, 이사회 승인 절차는 남아 있어서 이 범위라고 규제의 범위나 시행 시기나 이게 일정 부분 조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가 유리하냐 그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이 자국 내에 공급망을 강화하면서 우리 내에서 어쨌든 생산망을 구축하고 사업하라라고 하는데 그게 왜 K배터리의 수혜냐라고 봤더니 우리나라는 이미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생산 고용 기반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큰 문제 없이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EU와 포괄 FDA 파트너십을 체결한 부분이 있어서 좀 유리하게 갈 수 있는 방향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배터리 셀 3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기업들이 유럽 가서 배터리 사업할 때는
미 진입 장벽이 높아진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옥석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배터리 셀 3사는 유럽의 그 생산 거점이 좀 마련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LG 엔솔, 삼성 SDI 그리고 SK 온 되겠습니다. LG 엔솔은 폴란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SS 전환으로 좀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양 사이드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안정된다면 증설도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 SDI는 헝가리입니다. 추가 증설 검토하는 이슈 좀 비슷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SKO는 헝가리 역시 이런 부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증권에서는 좀 눈여겨볼 곳을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까지 얘기했거든요. 근데 머니코드에서 이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은 양극재 중에서 유럽에 좀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유럽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점수를 따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본격적으로 양산에 돌입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올해 캐파, 이게 설비 투자 부분의 생산 능력 약 1만 톤 수준도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노란색 쪽으로 이제 표시된 게 상장된 기업이면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 매력도 K배터리 반사 수익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중국 배제가 되면 우리나라 이쪽으로 또 사업을 착실하게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도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좀 탐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투자증권에서 외국인 매수세 유입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 이런 부분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 슬슬 작년 4분기부터 분위기가 좀 풀리면서 올해 초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외국인 매출 비중으로 따져봤을 때 이런 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1월과 2월 보더라도 기존점 성장률이 10%대 중반대 특히 2월만 보더라도 20% 이상 성장하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빠르게 내수가 회복이 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는데 지금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 좀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그에 대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예전에 지금 일본이 좀 밀리면서 우리나라가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보는 거고요. 외국인 매출 비중 약 5%에서 24년도 한 5월 정도 일본이 최대 이게 15% 외국인 매출 비중 갔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본 계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를 좀 강조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 백화점 보면은 명품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 백화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좀 일본과는 다른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백화점 외국인 매출 명품 비중이 약 70%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명품관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구조가 약간 다른 게 우리나라 백화점을 보시면 샵인샵입니다. 그러니까 백화점 안에 명품관이 있죠. 그리고 명품관에 조금 더 비중이 많이 실리다 보니까 굉장히 넓습니다. 근데 일본은 다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쇼핑숍이 아니라 로드샵 으로 바깥에 나가 있는 구조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좀 집중되기 좀 어려운 구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요가 조금 더 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구조적인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일본과 다르게 여기서 우리가 매출 성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긍정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면요. 외국인 매출 비중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이 이미 포착이 되어 있다라고 했고 3월 이후 성수기 진입하면서 한일령의 효과도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과 좀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일본 백화점 주를 봐도 외국인 매출 증가가 뛰었을 때 주가가 뛰는 흐름들이 있다고 했고 그게 24년도에 톡톡히 한 예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이 매도세가 좀 거센 와중에서도 백화점 주 관련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시그널이 이미 포착이 된 거고요.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이 아이디어로 봤을 때 탑픽을 롯데쇼핑이라고 봤고 백화점 주 중에서도 명동과 부산 내 노출된 백화점이 유리하다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을 수 있을지 백화점주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전략까지 세워드립니다.
들어서 증시의 거래 대금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주 비중 확대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신증권에서는 증권주를 분석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삼성증권 긍정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목표 주가 12만 7천 원으로 얘기를 했고요. NH투자증권도 투자 의견을 또 달리했습니다. 예전에는 중립이었는데 투자 의견 한 단계 위로 올려서 매수로 올렸고 목표 주가 4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최근 이란발 리스크 때문에 대부분이 좀 꺾인 흐름들에서 증권주도 키 높이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BR 1배 미만의 종목들이 다수 속출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대표적으로 대신증권이 커버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이런 종목들이 해당이 됩니다. 키움증권도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올해 예상 PBR은 1.5배이지만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을 감안을 했을 때 ROE, 주가 이익 수익을 그 수익을 예상해 봤을 때 20% 상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치 나오는 바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3월 들어서 거래 대금이 급증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때문에 1분기 깜짝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DPS 주당 배당금이 늘 가능성 이 때문에 증권주 비중 확대 유지하라라는 전략이 결과적으로 나왔고요. 연간 그 추정치 실적 추정치 상향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증권 주당 배당금이죠. DPS 4,000원에서 6,500원으로 상향 가능성이 있고 NH투자증권도 1,1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졌고요. 워낙 브로커리지 쪽에서 앵커, 그러니까 핵심 역할을 하는 게 키움증권인데 키움증권만 보더라도 수수료 수익 7천억 원에 육박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대신증권에서 했습니다. 개인분들이 요즘에 ETF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으신데 어쨌든 주식 활동 계좌 수가 하루에 10만 개가 증가한다고 하니까 증권사들 요즘에 좀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로 일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만큼 주식 관련해서도 증권주 보답을 해줄 수 있을지 생각이 되는 거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비중 확대의 전략을 내세우면서 탑픽 종목으로 키움증권과 삼성증권을 제시했는데 삼성증권은 새롭게 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증시 활성화 때문에 리테일이나 그리고 금융수지 이익이 탄력적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감안해서 삼성증권을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증권 목표 주가 13만 5천 원, 그리고 키움증권 60만 원, NH투자증권 3만 6천 원이고 기존 대비해서 상향한 그 비율은 써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평균 거래대금 급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63조, 이전에는 50조에서 많이 늘어난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 그게 ETF, 특히 이제 퇴직연금 ETF의 거래 증가량 이런 부분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분들이 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이게 주식 투자로 연결된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 개인과 여타 기관 또 투자자들의 순매수를 올릴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거든요.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 이 머니코드가 끝난 이후에 ETF 전략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관심 많으시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시총 비중이 상당하고 그리고 증시의 심리에 굉장히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슈 나올 때마다 꼬박꼬박 챙겨서 머니코드에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KB증권이 리포트를 좀 써냈습니다. 유의미한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를 32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 국내 증권사가 삼성전자를 분석한 것을 봤을 때 가장 최상단의 목표 주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대비해서 33% 올려잡았다라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목표가 32만 원으로 올려잡은 이유가 있는데 디램과 낸드 가격의 상승률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올해 디램 같은 경우에 1년 새 148% 성장할 것이라 가격 상승률입니다. 오를 것으로 봤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이에
111% 오를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 그리고 내년 영업이익도 추가적으로 오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올해 영업이익을 220조로 보면서 기존 추정치 대비해서 30%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년 301조 정도 영업이익 달성할 것으로 보면서 기존 추정치 대비해서 57% 상향 조정했다라고 하면서 목표가 32만 원의 근거를 KB증권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을까? 예스라는 대답을 하네요. D램과 낸드는 수요 부분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급 확대는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제한될 것이기 때문에 공급은 주는데 수요는 확대될 거라 메모리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HBM3E 그런 부분과 같이 범용 D램 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다 보니 큰 폭의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게 HBM4인데 엔비디아향 HBM4 같은 경우에 출하가 확대가 되면서 이게 또 실적 개선 기대감에도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런 연관성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1년 사이에 6배 성장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서 40조 원, 그리고 2분기는 51조 원, 이거는 1년 사이에 11배나 뛴 성장, 이런 부분으로 일단 실적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AI 시대 같은 경우에 AI 학습에서 추론 영역으로 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더 가서 2030년에는 AGI라고 해서 범용 AI, 누구나 AI를 쓰는 시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론형 AI나 피지컬 AI 상용화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막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전에는 텍스트 중심의 LLM 시대였다면 이제는 VLA라고 해서 시각 그리고 언어, 행동까지 이런 기반의 AI 모델 이런 부분으로 추구하는 부분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더 확장된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가 어느 산업에서나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산업에서는 굉장히 수요가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메모리 물량이 내년까지 사실상 완판된 것으로 KB증권은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2030년도까지 이제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5년에서 장기 공급 계약 그런 부분도 논의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 사이클에 진입을 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면서 실적 성장 사이클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부각이 될 거고요. 그렇다 보면은 지금 주가 재평가 구간이 초입 구간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가 비싸지 않다. 목표 주가 이만큼 오를 수 있다. 32만 원 제시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한타증권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 전쟁 리스크 나고 주가가 떨어지면 마음은 아프지만 이럴 때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됐는데 유한타증권에서도 지금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였고요. 지금 AI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거 우리 4분기 실적 시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르게 다 수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고 수혜는 또 따로 영역이 있죠. 그래서 옥석 가리기는 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효율에서 안정적으로 지금 와 있는 상황에서 유한타증권의 골자는 그거였습니다. 일부 핵심 부품 공급자들을 중심으로 그쪽으로 돈이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대표적으로 기판과 MLC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리포트는 기판, MLCC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판입니다. 고성능 기판. AI 시대에 기판이 굉장히 또 중요해지는데 성능 좋은 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말부터 수급 불균형이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유한타증권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동시다발적으로 묶이거든요. 첫 번째는 AI GPU입니다. 그리고 맞춤형 반도체 ASIC입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센터의 CPU입니다. 그러니까 AI GPU, 맞춤형 ASIC,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CPU 이런 부분이 수요가 동시에 회복되는 국면에 있다 보니까 고성능 기판의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봤고요.
대면적화로 인한 수율 전환가 뭐냐면 아주 큰 거, 그런 부분으로 있을 때 고성능이고 크고 이러다 보면은 수율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능을 높이는 이런 부분에서 다 그렇지 못한 제품보다 좀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T글래스라고 고성능 기판 만드는데 필수 소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판들, 그런 소재, 그런 부분이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성능이 좋은 기판을 만들 때 이거를 잘 만들 수 있는 업체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공급 부족 그리고 공급 병목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만들어내는 그런 업체가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투자금이 주식 관련 그런 금액일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탑픽은 대덕전자라고 제시를 했고 83,000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적정 주가가 이 정도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MLCC입니다.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서 잘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 상승 모멘텀이 붙었으니 본격적으로 물량 증가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엔비디아 GTC 2026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앞서서 MLCC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포착이 됐다라고 유한타증권은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AI 시대 되면서 고성능 그런 부분으로 전환이 되면서 MLCC 같은 경우에도 탑재량이 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가도 인상되고 대형화로 인한 캐파 잠시, 이것도 앞서서 말씀드린 그 내용과 비슷합니다. 크기는 커지고 성능도 좋아지고 시간도 더 걸리고 그렇다 보니까 같은 공장에서 생산할 때 그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생산할 때보다 훨씬 뭐랄까 생산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MLCC 같은 경우에 탑재하고 기판도 탑재를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물량이 적다 보니까 공급자가 시장의 위치에서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MLCC 탑픽은 삼성전기로 봤고요. 최근 국내 증권사에서 삼성전기 많이들 분석을 하잖아요. 그 맥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적정 주가는 54만 원으로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판과 MLCC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DB증권에서 오늘 SK 스퀘어를 분석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74만 원으로 상향했고 이 정도가 어딜까라고 궁금해서 오늘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찾아보니까 가장 상단은 84만 원으로 상향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스퀘어는 SK 하이닉스를 빼고는 설명이 불가하죠. 그런데 순자산 가치 이 DB증권에서는 139조를 반영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상장사 134조 원, 비상장사 3조 원 이상, 그리고 현금 1조 3천억 원 정도를 더했더니 이런 가격이 나온다라고 봤고 할인율 예전에는 50%로 봤으나 할인율을 낮춰야 된다라고 하면서 30%로 반영했다라고 하면서 조정된 수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주주 환원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뭐 신규 투자 로드맵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어서 기대 요인까지 있었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74만 원 상향에 대한 근거를 밝혔습니다. 작년 4분기 영업이익 긍정적으로 났습니다. 3조 원 기록을 하면서 1년 사이에 88% 가까운 성장을 기록을 했고 SK 하이닉스 지분법 이익 증가가 가장 큰 덕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목도 SK 하이닉스 땡큐라고 지은 거죠. 그리고 자회사 쪽에서 굉장히 또 잘해줄 흐름들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비용 효율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실적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T맵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사업 성장 관련 해가지고 연간 그러니까 사업을 잘한 거죠. 흑자 전환 이슈가 있었고 11번가 같은 경우에도 적자 규모가 축소가 됐습니다. 이유는 물류 효율화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직매입 사업 이런 부분으로 탄력적으로 갔는데 앞으로도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을지 실적단에서 꼼꼼히 체크해봐야 할 이슈니까 전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한 2에서 3%대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JP모건에서 비중 확대 의견 유지한다라고 얘기했고 목표 주가 13만 원도 유지를 했습니다. 현재 주가 한 10만 원 정도 가나요? 일단 두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크게 원전 업황이 회복되는 거랑 그리고 리스크가 어느 정도 제한되는 거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시나리오로 좀 부교 분석해서 JP모건에서는 제시를 했는데, 웨스팅하우스 컨소시엄에 참가했을 때랑 코리아 원팀으로 참가했을 때랑, 그러니까 팀 코리아로 참가했을 때랑 그게 엄청난 시장 가치를 나타나더라고요. 이제 비교 분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웨스팅하우스 컨소시엄만 참가를 했을 때는 원자로 용기나 증기 발생기 일부만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주 그런 비중만 차지해 봤을 때 약 3%만 됩니다. 그런데 팀 코리아 쪽으로 참여를 했을 때는 완전 달라지죠. 핵심 기자재 전체가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건설 부분이 좀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프로젝트 가치가 30%가 확보가 됩니다. 이전에는 3%였는데 30% 시장 가치가 10배 뛴다라는 부분. 그래서 원전 업황이 회복이 됐을 때 팀 코리아 참여 시 긍정적인 시장 가치, 기업 가치 증액을 맛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스 터빈도 굉장히 중요한 성장 축입니다. 가스를 이용해서 엔진, 설비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런데 2028년 납기 슬롯이 대부분 마감이 됐습니다. 언제쯤 설계해서 언제쯤 납품하겠습니다. 그런 일정을 얘기하는 건데 이 얘기인즉슨 굉장히 주문이 많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2029년부터 30년도 여러 가지 논의가 오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물량을 협상 중이고 그리고 여기는 가스 터빈 이외에도 핵심 부품 이런 부분을 2년에서 3년 교체 주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마진 부품을 교체하거나 유지 보수 비용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데에서도 긍정적인 점수를 줬습니다. 이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주도 굉장히 강합니다. 2028년 수주 잔고 42조 원 정도 전망을 했는데요. 대형 원전 그리고 소형 원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 내년에 국내 한 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 한 건 정도 있을 가능성을 JP모건에서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형 원전 이런 부분도 많이 지어야 될 가능성이 AI 전력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SMR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전력 부족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추가 수주가 기대가 된다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리스크가 완화되는 게 이제 중요한 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배구조 리스크 완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예전에 2024년도였나요? 두산 밥개카, 두산 로보틱스 합병 시 굉장히 리스크가 좀 컸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차츰 완화가 되면서 경영진에서도 시장이나 주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가자 일부 완화된 흐름들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진 입장 완화에 따른 지배구조 리스크도 완화됐으니 이런 부분도 중요한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3만 원 유지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철강주, 다올투자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철강주를 분석을 했는데요. 이제 슬슬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사실 철강주는 코스피가 랠리를 보일 때마다 소외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기대했던 요소들이 무산됐기 때문이죠. 그런 효과를 보지 못하자 주가 잘 못 가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쪽에서 구조조정하면서 공급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플러스가 될 것으로 봤는데 구조조정이 좀 지연되면서 그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실적도 그렇다 보니까 좀 회복을 하는데 시간이 좀 가는 지연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랠리에서 철강주 주가 흐름에서 좀 랠리 소외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올해는 그런 흐름들이 좀 탈피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등의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보면은 리튬 가격 지지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거는 이제 탑픽주와 좀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과 좀 보셔야 되는데요. 대용량 저장 장치 BESS에 대한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바브웨 수출 금지 이 부분도 단기간에 뭐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 그러다 보니까 리튬 가치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하단을 지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리튬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25,000달러를 유지할 가능성을 언급을 했으니까 투자증권의 이 데이터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면요.
그래서 이제 탑픽이 포스코홀딩스 나오는 거거든요. 48만 원으로 오늘 아침에 목표주가 상향한 리포트 나왔고 리튬 가격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아르헨티나 여모에서 리튬 사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가격을 지지하면서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철강주 중에 포스코홀딩스가 탑픽이다라는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요 철근 관련해서 수입국의 반덤핑 조사가 있었는데 작년 12월에 알제리가 걸렸습니다. 덤핑이다라고 하면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를 우리나라 철근 업체가 반사 이익, 그 자리를 메우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철강주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탑픽은 포스코홀딩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최선호주는 현대건설입니다. 46,000원 이런 부분 목표가 적정 주가라고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비철금속 다올투자증권에서 한 단계 더 나갔는데요. 지금 이제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중동 리스크 더해지면서 가격적인 부분에 있을 때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의존도 축소하고 각국 중앙은행에서 금 매입을 하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의지는 좀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은은 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구리는 공급 부족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톤당 좀 1만 달러는 유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상을 했고요. 히토류는 점점 갈수록 탈중국 공급망을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부각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철금속 관련해서는 탑픽 포스코 인터내셔널 제시를 했는데 93,000원이고요. JS링크는 투자 의견과 목표주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관심 있게 봐야 할 종목으로 언급을 했으니까 예전에 머니코드에서 JS링크 분석해드렸거든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농심. 오늘 주가가 떨어지죠. 그런데 농심 최근에 국내 증권사에서 분석 좀 다수 했는데요. 목표 주가 내리는 그런 쪽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하나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 55만 원으로 떨어뜨렸고 기존 대비 8% 내렸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에서 54만 원으로 내려잡았고 DS투자증권에서도 55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4분기는 워낙 이제 농심에 대한 기대치는 낮았습니다. 거기에 부합했는데 마케팅 뭐 복리, 후생비 이런 부분으로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랬고 가장 여기에 문제는 북미 쪽에 마진이 악화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매출 영업이 급감, 거의 뭐 50% 가깝게 급감한 그런 수치가 나왔죠. 작년 7월에 가격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목표 주가 하향에 대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올해 실적 추정치 하향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 이제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심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코스피 저점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 2주가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 전쟁 발발 1주의 경과 시간에서 봤을 때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변동성만 두고 보면은 그래도 상승했던 변동성이 일정 부분 안정화되는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코스피를 보면서 변동성이 최악을 통과를 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코스피 200의 변동성 지수를 얘기하는 게 이제 V코스피입니다. V코스피가 최근 시장을 바라보는 잣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V코스피가 80에서 60포인트로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높은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20년 평균은 20.2포인트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V코스피 지수가 낮아졌다 한들 변동성에 취약한 구조다.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원유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코스피의 접점을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를 대면서 좀 우리가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리포트를 썼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거고요. 대표적으로 MDD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최고치 대비해서 얼마나 떨어졌느냐 그 비율, 그 하락률을 계산한 그런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를 기점으로 했을 때 코스피 저점이 4,885포인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원유 공급 이런 부분에서 부족이 장기화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너무 이 전쟁 리스크가 커지면서 공포감이 커지지 않은 것을 가정했을 때 최고치 대비 하락률 계산을 해봤을 때 코스피 저점은 4,885포인트 정도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20년의 통계를 내보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굉장히 위험스럽게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2008년 그리고 2020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거를 제외해 봤을 때 코스피 최대 납부 평균이 22.5% 인바. 이것을 대비해 봤을 때 코스피 저점이 4,885포인트였다라는 연관성 이런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밸류적인 측면에서입니다. 이거는 아마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이라고 해서 이런 지표를 대비해 봤을 때 8배 수준을 하단을 지지했다라는 거고 평균 8.1배거든요. 이를 대비해 봤을 때 코스피 저점이 4,810포인트였다라는 계산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코스피 저점에 대한 계산을 분석 삼아서 시장을 대비해 봤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수 하락 구간이긴 하고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저점 가는 길목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 그러니까 지수가 밀릴 때 점차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결론에 도출된다라는 언급이었으니까요. 오늘 시장의 조정을 받았을 때 이런 전략 포인트 삼아서 한번 차분히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켓 나우 2부에서 3월 들어서 악재 이런 부분에서 좀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혹시 이 전쟁이 좀 장기화되는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는 상황에서 그 악재에 대비하는 시장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여러분께 전략을 세워드릴 예정이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쟁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호르무즈 해협 그 봉쇄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와 연관성이 있는 종목을 언급했는데 페노션입니다. 벌크선, 해운 강자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을지 굉장히 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종전 가정을 하더라도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후속 경로에 대해서는 좀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가도 굉장히 높은 선에서 장기화될 것 같고 실물 경제의 충격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방어주를 봐야 된다라는 언급을 했거든요. 물론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증권사의 시각 이런 부분도 시시각각 어떻게 변하는지 보셔야 되겠지만 이러한 시나리오 안에서 페노션을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페노션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6,900원으로 올렸는데 기존 대비해서 한 23% 목표 주가를 상향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리스크 때문에 국가 기관 산업,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얘기해서 안보와 경제 이런 부분으로 좀 탄탄하게 묶어줄 수 있는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해운사 이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첫 번째 큰 줄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란 사태를 우리가 경험 삼아 보니까 에너지 운반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이 다시금 투자자들의 마음을 이끌고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뭐냐면 드라이벌크에서 웨트 벌크라고 해서 드라이는 이제 마른 거, 웨트는 좀 젖은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쉽게 해서 드라이벌크 같은 경우에는 철강석, 석탄, 곡물 이런 부분을 배로 실어 나른다. 그래서 이제 드라이, 고체 이런 느낌이고 웨트 같은 경우에는 뭐 천연가스, LNG, 원유 운반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운반선 시장을 최근 이 이란 리스크 때문에 해운사 관련해서도 부각을 받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면 지금 페노션이 제목에 선견지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이 물류 운반 이거에 대한 굉장히 가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릴 수 있고 운임 급등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가격이 급등하기 전에 이미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SK 해운으로부터 VLCC라고 해서 베리 라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유 운반선입니다. 10척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지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때 이제 당시 1조 원을 투입을 했는데, 예전에 드라이버크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 변동성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를 겪으면서도 에너지 운송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부각이 됨과 동시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장기 계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안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물류를 강화하는 포석으로 이런 부분을 이미 선제적으로 도입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페노션에서 예전에 실적 변동성에서 휘둘렸던 옛 과거를 뒤로 하고 이제 제2의 성장 엔진으로 발판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당시 화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페노션 자체에서도 안정적인 실적 개선에 기여를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콕 집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노션 긍정적인 목표 주가 상승 흐름이 있었던 거고요. 드라이버크라고 해서 이제 건화물선 같은 경우에도 화물선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데 건화물선 같은 경우에도 운임 상승 압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가도 오르고 보험료도 오르고 이것을 상회하는 그런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데 계절적인 수요를 보셔야 됩니다. 많이 따뜻해졌더라고요. 근데 여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전력 수요가 가파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에너지 많이 쓰겠죠. 그렇다 보니까 LNG를 뭔가 대신할 석탄 수요가 늘 가능성, 그러다 보니까 석탄, 드라이버크 같은 경우에도 운임이 오르고, 그리고 뭐 원유, 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웻 벌크도 성과가 계속적으로 운임이 오르고,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패턴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페노션은 드라마틱하게 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추가적인 실적 가능성, 그리고 에너지 운반에 대한 가치 증가에 대한 기업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추가 상승 동력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KB증권에서 목표 주가 분석한 그런 리포트를 발빠르게 전해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KB증권에서 SK하이닉스를 분석을 했더라고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국인 매도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장중에 시가 대비 좀 낙폭을 줄이면서 양봉의 흐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뒷심이 어떻게 될런지는 좀 계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원유 리스크, 그 유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잘 가지 못한 흐름들은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일단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170만 원으로 올려 잡았는데 기존 대비해서 21% 상향 조정한 그런 목표 주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를 이렇게 올린 결정적인 이유는 올해 디램, 낸드의 가격 상승률을 상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램은 1년 사이 111%, 낸드는 118% 상향 조정한 흐름들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성장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올해 177조 원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작년 대비 4배 뛴 그런 성장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231조 원 정도 전망한다라고 봤고요. 특히 낸드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분석할 때 이게 1년 사이에 14배 증가하는 전망이다, 전망치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워낙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는 늘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루비 AI 플랫폼, 새롭게 탑재되는 저장 장치에 대한 공급, 이런 부분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확실한 모멘텀이 되어줄 것이다라는 분석 근거였습니다. 메모리가 언제까지 공급이 부족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데 최소한 KB증권에서는 내년 말까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고, 이건 이제 삼성전자 단에서도 어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AI 데이터 센터 업체들 가격과 상관없이요, 지속적으로 물량을 좀 확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디램과 낸드 전체 메모리 같은 경우에 60% 빅테크 업체에서 흡수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AI가 이제 학습에서 추론으로 가면서 추론이 조금 더 강화되고 있고, 2030년까지 AGI라고 해서 AI 범용 시대에 맞다 보니까 피지컬 AI 시장을 장악하려는 의도들 지속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생존 전략으로 부각을 받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로봇, 자율주행 이런 부분으로서 메모리 앞으로도 더 수요가 폭발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SK하이닉스 실적 추정치는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 나오고 있는데 단기 계약 아니죠. 3년에서 5년 장기 계약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이익 4배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PER 4.3배 수준밖에 되지 않는 바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는 우리나라 기업 그리고 글로벌리 고성장 가치주로 재평가 받아야 되는 마땅한 구간이다라는 언급이 있었으니까 KB증권의 리포트도 참신하게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또 분석을 한 보고서가 나와서 같이 붙여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분석된 부분 앞서서 기억하실 테니까 KB증권보다 조금 더 올려 잡았더라고요.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요. SK하이닉스 전망치 200조 원을 넘을 것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대폭 상향한 흐름들 나타났고요. 목표 주가는 135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매수 유지했습니다. 일단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200조 원 넘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한 게 디램 70% 후반, 낸드 40% 후반 영업이익률 예상하기 때문에 언급이 됐고요. 자기자본 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80%. 근데 이게 작년에 44%였거든요. 그러니까 80%로 뛴다고 하니까 자기자본 이용률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가능성 이쪽에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호재성, 모멘텀, 자사주 매입, 배당, 잠재적인 ADR 상장, 가치 이런 부분이 기대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이제 삼성전자 보면요. 삼성전자 올해 이제 목표 주가 26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매수 유지했는데 영업이익 전망치 239조까지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새에 5배 튄 그런 성장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 골드만삭스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역시 앞서서 ROE SK하이닉스에서 대폭 올린 그런 흐름들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는 ROE가 37%, 역사적인 이게 고점 부근이거든요. 전망을 했습니다. 올해 HBM 매출이 작년은 60억 달러였는데 150억 달러로 튈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HBM4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 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R&D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 비용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역대 최대치 작년 37조 원이었거든요. 이런 흐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보시는 상황에서 신규 고객사는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 긍정적이고요. AI 서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포트의 중심들 안에서 긍정적인 수주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도 보시기 바랍니다. 골드만삭스의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현대건설 오늘 6%대 뛰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그릇에 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 건설의 최선호주의다라고 KB증권에서 언급했습니다. 원전 보면 이제 EPC라고 해서 설계 조달 그리고 건설 이런 부분을 함께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그런 기업. 밸류가 조금 재평가돼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었고요. 여기에서 EPC 기업을 바라볼 때 본인들이 중요하게 보는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시장 규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쟁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경쟁 강도입니다. 근데 원전에 대한 그런 최근의 흐름들을 볼 때 과거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과거 밸류 고점을 찍었을 때를 비교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꽤 의미 있게 좀 봐서 선택을 해드린 거고요. 과거 밸류 고점은 중동 플랜트 붐이 일었던 2000년대 중후반에서 2010년도까지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때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한국, 일본, 뭐 유럽 이 경쟁이 심화했고 게다가 중국과 인도까지 진입하면서 정말 누가 이거를 땅을 먹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했는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시장 규모도 중요하지만 경쟁 강도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때 당시 이렇게 붐이 일었었지만 시장이 정체되면서 출혈 경쟁까지 있으면서 내가 피를 내면서도 계속적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국 기업 중심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좀 도태된, 후퇴된 흐름들이 일정 부분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를 보냐면 출혈 경쟁성에 우리는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있었지만 일본 기업 같은 경우 JGC 아니면 치오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때 당시 이런 기업들이 LNG 카르텔의 중심에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을 받을 정도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은 무난한 성장률을 보였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이런 기업들은 성장도 괜찮았는데 기대 마진율도 좋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편승해서 가야 하는 그 당시에 봤을 때 그런 기업들 최근 원전의 르네상스 시대에서 어떤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탐색해야 된다. 그런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 다행스럽게 지금 원전 르네상스에서는 앞서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붐 속에서 남는 기업들이 있었듯이 원전 르네상스에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강자 이런 부분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우리나라 원전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대건설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만에 글로벌 원전 사이클에서 굉장히 원전에 대한 경험도 있어야 되고 폐쇄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들어와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이미 원전에 대한 수주 사이클을 타고 오면서 예전 원전 경력도 있으면서 긍정적인 패턴이 있는 그런 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런 부분이 언급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을 언급된 바 이게 기존 대비 한 목표 주가 28%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 21만 8천 원으로 제시했고 현재 한 6% 상승하면서 16만 원 선에 올라와 있거든요. 추가적인 룸도 위에 룸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을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전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원전 20기 해외 4기 완공 경험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미국 쪽에서 좀 이제 표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SMR 쪽에서 좀 기준이 되고 있는 홀텍 이런 부분과도 기업과도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바 현대건설 앞으로 그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때문에 오늘 아침 분석 리포트 내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과연 언제 좀 또 이렇게 오를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으로 좀 시그널을 포착을 했나 봐요. 그래서 LS증권의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하면은 요즘에 디지털 금 이런 수식어가 따라붙고 있는데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LS증권에서는 디지털 금 표현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비트코인이 유동성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근데 연준이 통화 완화 정책, 그러니까 유동성을 푼다는 거죠 시중에 그런 부분에서 좀 같이 뛰는 흐름들도 있었고 전쟁 진영학적 리스크에 리스크 오프라고 해서 위험 자산 회피하는 그런 안전 자산으로서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금이 아닌가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흐름 보면 그렇지는 않는다라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금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왜냐하면 주요국들의 중앙은행에서 매입을 좀 확대하고 있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7만 달러를 하회하면서 좀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크립토 윈터도 경계감이 좀 생기고 있다. 크립토 윈터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한 70, 80%좀 떨어진 침체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유동성 확대가 나오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 바 예전에 그 신뢰감은 좀 뒤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디지털 금이라기보다는 그냥 비트코인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유동성에 민감한 위험 자산 이런 쪽으로 인식하는 게 더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리포트를 썼습니다. 비트코인 앞으로 그리고 금 전략 세울 때 이 요소 잘 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일단 비트코인은요. 연준 유동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갈 거라고 하고요. 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중앙은행이죠. 인민은행 같은 건 그 정책에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나올 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LS증권에서는 비트코인은요. 3분기를 좀 주목하라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말씀드렸잖아요. 유동성에 민감한 위험 자산. 그래서 이제 나스다크가 동조화되는 흐름들도 보인 바가 있고요. 물론 금과 상관관계를 가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추가적인 유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비트코인 반등의 3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실 게 금이 중국의 정책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는데 중국 전인대 경기 부양 기조 이런 부분에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을지 보시고요. 비트코인은 사실 금보다 150일 후행하는 흐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 중국 쪽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올라간다면 150일 이후에 비트코인이 같이 따라갈 텐데 그게 3분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 좀 후반기, 하반기 정도에 좀 반등하지 않겠느냐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요. 단 경계할
것이 만에 하나 중국 쪽에서 이런 정책이 미치지 못해서 금이 올라가지 못한다면 비트코인 역시 동조화, 그러니까 후행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는 비트코인, 금,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유동성이 잘 확보가 되는지 그런 여부, 그리고 금 후행 되는지 그런 여부,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LS증권에서는 하반기를 바라보고 있어서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흐름이 이어질까에 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트코인도 관련주로 좀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